예, 그럼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종합토론 좌장은 얼마 전까지 몽양 여운형 기념관 관장을 맡으셨던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님이 맡으시겠습니다.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의 토론이 있은 후에 청중 여러분들께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예정인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질의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나눠드리는 용지에 질의 요지를 간략하게 적어서 앞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으신 윤경로 총장님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장님은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 한성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셨고 한성대학교 제5대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정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많은 사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저서로는 백오인 사건과 신민의 연구, 한국 근현대사의 기독교적 이해, 한국 근현대사의 성찰과 고백 등이 있습니다. 그럼 종합토론은 마이크를 윤경로 관장님께 넘기겠습니다. 관장님과 발표자 토론자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심포지엄을 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끝까지 우리 토론까지 좀 다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발표에서 보셨듯이 오늘 이 심포지엄은 형식은 심포지엄으로 했지만 실제로 강연회 형식을 띈, 이게 다 이제 코로나 덕분에 이런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심포지엄을 했는데 참으로 오늘 내용도 좋았지만은 무엇보다도 시간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너무도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토론 역시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시간도 정확히 지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자가 말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야말로 그냥 사회만 보도록 그렇게 하면서 예정된 시간 안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분께서 이제 네 주제에 걸쳐서 아주 핵심 있고 내용 있는 그런 발표를 해주셨는데, 또 이에 맞는 토론자 선생님들도 우리가 또 네 분을 딱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는 이렇게 좀 팜플렛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그 순서대로 하려고 합니다. 따로 제가 소개 안 하겠습니다. 먼저 제1발제와 관련해서 이게 지정 토론이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최재성 교수의 제1주제 발표에 대해서는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으로 계시면서 그동안 친일명사전의 그 내용을 실제로 실무위를 총책임을 맡았다 할 수 있었던 이용창 박사께서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용창 박사를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바꿔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민족문제연구소 이용창입니다. 저도 전공이 언론이나 신문 관련이 아니라서 좀 이렇게 토론 제안을 받고 좀 당황을 하긴 했는데요. 다행히도 제가 친일명사전을 편찬할 때 위암 장지현 선생과 관련해서 뭐 시기는 다르지만 뭐 매일신보나 다른 신문들을 집중적으로 보기도 했고 그래서 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몽양 선생이 빠지고 친일명사전에 몽양 선생이 빠지고 위암 장지현 선생이 수록이 확정이 됐을 때 뭐 언론계에 유명하신 선생님들하고 특히 조선일보나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지금 잘 했거든요. 들립니까? 난 조금 좀 볼륨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옆으로 잘 안 들려요.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아마도 오늘 주제하고 제가 맡은 발표도 몽양 선생과 관련한 내용이어서 참
좀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조금 지엽적인 좀 지적이나 이제 토론 내용이어서 조금 죄송한 말씀은 있지만 어쨌든 준비된 발표 토론문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이제 있는데요. 최재성 선생의 발표문은 몽양 여운형의 여러 활동 중에 조선중앙일보 사장 시기를 중심으로 언론 활동과 인식, 시대 인식에 관한 글입니다. 이번 학술 심포지움 전체 주제가 몽양 여운형과 조선일보이니만큼 발표자도 밝혔듯이 언론인 여운형의 활동에 맞춰서 정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광범위한 언론 활동 중에서도 조선중앙일보 사장 재직 시의 활동과 역할을 장과 절로 나눠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표문 전체적인 내용은 주제와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나머지 3개 발표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토론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겹치는 또는 질문사항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2장과 3장 같은 경우, 특히 3장은 아까 이제 마지막에 한종민 선생님도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최재성 선생이 이제 3장에서 여운형의 당대 인식을 장으로 나눠서 했던 인식하고 조선중앙일보의 현실 인식 또는 세계 정세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이제 오늘 발표문을 보고 알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런 데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절 항목으로 나눠서 이 언론활동과 시대인식을 모두 반영하다 보니까 그 장절이 이제 심도 있는 것보다는 항목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세계 발표 주제에 관련해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내용을 생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이해가 되고요. 그럼에도 때에 따라서는 간략한 어떤 배경이라든가 진행 과정, 이런 설명이 있으면 그 이번 발표문 자체를 이해하는데도 조금 좋지 않았을까. 예컨대 이 신문 제호가 변경되는 과정은 물론 이제 다른 발표에도 있지만 굉장히 그 사장 취임이나 그 이후의 행보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뭐 연보식이라도 시대의 흐름이라도 간략하게 변화 과정을 보여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사장 취임하는 계기, 이런 것과 연결시키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예컨대 이제 그 3가지인데요. 이기영 선생하고 변은진 선생 이렇게 글을 발표하면서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게 하나는 취임 날짜, 또 취임사, 사옥 이전,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다른 연구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를 특정해서 실제화했다, 이제 드러냈다, 그런 데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사료 비판, 특히 이제 저서 비판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이기영 선생이 몽양여운형 초판을 만든 게 이제 1984년인데요. 그 이후에 몇 차례 이제 쇄를 더해서 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는 이런 검색을 통해서 또 신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부분을 수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또 들기도 하고요. 변은진 선생의 조선중앙일보 오류는 뭐 저서 이렇게 작성 과정에서 이제 오류로 이제 볼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런 의문은 이제 두어 곳에 더 있습니다. 제호 변경과 관련해서 첫 번째 편집견 발행인이 여운형이 아니라 이제 최선익으로 돼 있다라고만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뒤에 발표문에도 있지만 왜 그런지 아까 뭐 박영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딱 와닿지가 않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런 의문은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더라도 발표자도 그런 의문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원 개편과 관련한 것인데요. 제가 이거를 뭐 일부러 찾아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권동진 선생을 이제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기억이 나서 이제 다시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권동진 또 윤치호가 고문으로 있었던 것은 34년 6월 7월 개편 당시로 알고 있는데, 발표자는 이제 변은징 선생 책을 인용을 하면서 36년이라고 특정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지 창간, 그 5번째 항목인데요. 중앙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 그 앞에 이제 4번째 항목에는 소년 중앙이 또 언급되어 있고, 6번째 항목 5대 사업 추진, 거기에는 또 학술 잡지 중앙학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월간지 창간이라는 항목에 이런 정작 잡지 내용보다는 2차례 속간 경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하고 이렇게 조금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어지는 7번째 식민정책 비판의 2절의 2개 항목은 너무 아까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술 내용이 너무 이렇게 소략을 해서 이거를 항목을 넣기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이 설명이라든가 내용을 좀 보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8번째 항목의 일장기 말소 사건은 장진 선생이나 맨 끝에 한종민 선생님도 언급을 해주셨고, 물론 이제 박용규 선생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으로서 취임을 해서 4년 10개월여 동안 조선중앙일보를 이끌었던 여운형 시절의 폐간을 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뭐 아까 장희 선생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조선동아가 폐간되는 과정과 맞물려 있고, 일제 식민정책, 또 총독부의 언론정책 이런 것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아일보가 먼저냐 조선중앙일보가 먼저냐 이 문제가 아니고, 올해가 또 조선동아 100년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조선중앙일보의 폐간으로 가는 어떤 조선동아의 차이점, 차별성, 또 그런 폐간으로 가게 되기까지의 총독부와의 관계, 이런 것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또 올해 조동 100년을 맞이해 가지고 저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조동 100년 특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래 3월에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8월에 맞춰서 개관을 했는데,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휴관과 개관을 반복을 하면서 지금 여전히 12월 말 아마 내년 초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러주십시오. 끝에 뭐 3장은 아까 시작할 때 마지막에 한 선생님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질문지에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조선중앙일보의 당대인식, 그러니까 지필진이나 사설 또는 편집진, 이것이 여운형 선생의 당대인식 또는 세계관, 세계인식 이런 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동질성이 있을까? 물론 그 내부에서도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딱딱 구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4주제 발표는 조선중앙일보의 인식이고 요번에 요 3장에서는 여운형의 당대 인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 간략하게라도 어떤 부분이 동질성이 있고 차별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을 이제 네. 끝으로 질문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 이거 앞으로 토론해 주실 분들은
이념에서 10분을 절대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 들으신 대로 지금 이용창 토론위원회 오늘 요지는 사실성에 대한 아주 디테일하지만은 또 역사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고 또 바로 잡아야 될 그런 문제. 아울러 여운형의 언론 인식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해 달라는 건데, 진행은 바로 최재성 발표자께서 답하지 않고 좀 준비를 하셨다가 이따 발표를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장신 교수님의 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의학박물관의 학예실장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정영석 박사님께서 우리 이제 토론해 주겠습니다. 제 시계로 27분입니다. 네,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동의학박물관의 정용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토론을 맡게 된 장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언론과 신문과 관련된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하셨고, 오늘 발표도 그런 신문 관련된 글 중에 하나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30년대 들어서 이제 신문들이 본격적으로 상업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그 다른 이제 민간 언론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또 통독부의 언론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쭉 검토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그 장 선생님의 의견에 뭐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보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 몇 가지를 언급하는 것으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제가 토론하고자 그러니까 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는 부분은 크게 보면 한 3개나 4개 정도가 될 텐데요. 먼저 하나는 장신 선생님이 쓰고 있는 용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발표문 보시면 그 조선총독부의 언론 정책과 민간 언론의 동향 이러면서 본인이 왜 민간 언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지, 이제 통상 저희가 민족 언론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본인은 민간 언론이라고 이제 그 쓰시면서 그 이유를 적어 놓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용어에 관련된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내용을 읽다 보면 그 조선총독부의 언론 정책이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그 굉장히 그 좀 신중했다. 그 검열과 뭐 정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다른 제반 분야에 비해서 언론 정책이 좀 유독 그 신중하게 펼쳐져 있다. 이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서 그렇게 언론 부분에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아조선과 다르게 이 조선중앙일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발표자가 발표문에 쓰셨던 내용들과 연관해서 발표문을 좀 글을 인용하면서 그 토론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문 98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 선생님은 그 민족 언론과 그 대응으로서의 친일 언론 뭐 이런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면서 본인은 민간 언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1920년대 한국 언론을 지사적 언론 혹은 민족운동 단체로서의 신문사 뭐 이제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그 어떤 일제 언론 통제가 굉장히 가혹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 기자들의 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어떤 독립국가 의식까지도 심어주려고 한 이런 측면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20년대 한국 언론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민족 언론 이런 표현을 써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조선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30년대 들어서 뭐 다른 신문들이 상업화해가는 과정 뭐 그것에서 이제 크게 또 조선중앙일보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그 논조나 기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조선중앙일보 같은 경우 뭐 민중을 계몽하고 민족의 의사를 최소한이라도 표현할 수 없다면 신문으로서의 사명이 끝나는 거다. 뭐 이런 인식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은
일장기 말소 사건 이후에 폐간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렇다면 조선중앙일보는 또 그런 의미에서 뭐 민족 언론이라는 표현을 써도 크게 벗어나는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장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민족 언론이라는 거, 그리고 친일 언론이라는 거, 그리고 민간 언론이라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가지고 계신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그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다음은 그 조선총독부 언론정책은 통상 상시적인 검열과 상황에 따른 정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20년대만이 아니라 30년대까지도 계속 관통되고 있는 총독부의 언론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6년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하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언론정책에 큰 변화가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드는 의문은 저희는 통상적으로 1930년대 들어가서 1931년 만주사변 이후 그리고 만주사변을 계기로 하면서 일본의 식민통치에 많은 변화가 수반이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분야에서 많은 그 통제가 강화되는 부분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조선총독부의 언론정책은 굉장히 신중한 정책을 펴고 있다가 36년 일장기 말소 사건을 계기로 아주 180도 확연히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이렇게 다른 분야와 달리 신중했던 언론정책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일종의 조금은 유화적인 정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신중하게 이런 다른 분야와 다른 정책을 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아조선과는 다른 조선중앙일보의 특징. 이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장 선생님은 이제 여기서 그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김성수였던 자본을 바탕으로 한 경영과 편집권 장악, 그리고 조선일보 역시 30년대 방응모의 사장 취임을 계기로 해서 어떤 소유주의 언론관이 편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근데 이런 소유주가 분명한 동아조선과 달리 이 조선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몇 사람의 대주주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런 까닭에 상대적으로 사장 여운형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그리고 편집국 그 구성원들 진용을 구성할 때도 여운형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었다. 결국 자본은 취약했고 불안했지만 자본은 취약하고 경영은 불안했지만 한편으로 조선중앙일보가 제한적으로나마 다른 신문들과 차별적인 논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어떤 그 자본을 바탕으로 한 경영과 편집권 장악의 동아조선 그리고 그 몇 사람의 대주주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그런 그 그러니까 자본이 그 신문사를 완전하게 동아조선과 달리 장악한 게 아니라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사장 여운형의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을 수밖에 없었고 그게 그 조선중앙일보가 다른 두 신문과 달리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 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 단순히 그 이유 때문만 그 조선중앙일보가를 다른 그 동아조선과 달리 어떤 특징을 거기서만 찾을 수 있는 건지 혹시라도 글에는 안 쓰셨지만 또 다른 특징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을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거는 그 얘기를 하시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30년대 언론이 이제 상업화되면서 총독부 비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완화되고 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조선적인 것을 찾고 뭐 민족을 강조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셨어요. 독자들에게 민족이라는 언론을 아마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시기 전개된 뭐 조선학 운동이나 조선적인 것의 강조, 한글 보급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런 어떤 언론의 상업화와 연관시켜서 분석하고 바라본다라면 또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조금 기존 연구를 다른 각도에서 또 살펴볼 수 있게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딱 10분 다 쓰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답은 이따가 듣기로 하고요.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신 박영규 교수님의 조선중앙일보 창간 배경과 편집진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연구원으로 계시는 박한영 박사께서 논찬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지금 네. 37분입니다. 37분에 맞추셔야 되는 거죠? 아니, 안에 지금이 37분인가 47분까지 시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발표문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발표문 내용은 요약을 하는 것을 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표를 들으면서 공교롭게 또 올해가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중앙일보는 지금 없죠. 이분이 보여주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잘 알다시피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해방이후에는 경성방직, 삼양사 같은 배후의 재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성정문학교로부터 고려대학교 이어오는 거대한 학교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방 이후에 등장한 한국민주당이라는 것이 사실 동아일보 계열이죠. 이로 해서 집결된 한국 세력의 수구와 보수 세력의 온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치, 경제, 언론, 방송, 교육, 학술 모든 영역을 최초로 한국사에서 근대적으로 구축해냈던 그룹이다라고 한 점에서 우리는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는 언론 그 자체로만 보기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언론사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또 동아일보와 다른 게 언론 그 자체에서 구축된 힘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방북로 이래로 단일한 힐련을 매개로 이루어지면서도 그 언론이 정치와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파워는 오늘 한국 사회를 한 해 좌지우지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다. 그래서 이 두 언론은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정작 3대 민간지로서 그 당시 불렸던 조선중앙일보, 물론 앞에 여러 신문이 있었지만 최종 단계는 조선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일장의 말소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타 여러 요건을 하면서 자진 폐간에 이르렀고 끊어졌습니다. 그나마 마지막으로 진보적인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건 끊어졌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엔 조선총독부에 순응하면서 그 순응했던 언론들은 한국 사회가 가장 거대한 권력으로서 오늘 한국 사회 하나의 그 재벌 수준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여기에 맞섰던 조선중앙일보가 사라진 이 자체가 한국 대한민국의 어떤 그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게 일단 제 소회입니다. 그리고 발표문의 내용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이렇게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그 언론이나 이제 우리 학교할 때 어려운 점이 도대체 교육운동이 뭘까?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또는 식민지 치하에서 언론 운동이라고 할 때 그 운동을 얘기할 때 무엇을 운동하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정작 오늘 상당수도 언론의 상업성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 중요하게 보는 게 물론 그 상업성 자체가 이제 언론 운동의 제약성을 작용했다는 요인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또 보면 우리가 학교만 시험은 다 민족 교육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이라는 어떤 그런 접점에서 언론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언론 운동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하냐 이 부분은 신문사와 다른 맥락에서 좀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문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만약에 운동으로 다룬다 할 때는 좀 달라지지 않겠냐 가치 기준의 평가가. 예를 들자면 여기서 가장 좀 약한 게 사시 분석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시 분석. 이제 토론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5대 몽양 요원영 선생이 취임할 때 5대 사실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1920년대 할 때는 아까 민족 문화란 부분이 동아일보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주의가. 그러면 몽양이 들어왔을 때 이 시점은 만주사변이 일어났던 시기에 그 뒤이어서 이렇게 취임했을 때 5대 사실을 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상업화되는 제약성 속에서도 우리는 공동의 운명과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거 기준은 조선 대중이기 때문에 공동적인 보조를 찾아온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 사실을 좀 놓치지 않고 있는 생각입니다. 물론 조선중앙일보는 상대적으로 그 재정적 기반도 약하기 때문에 경쟁에 앞장설 수 없지만 그런 맥락보다는
이 사시에 일관되게 하는 게 공동보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고 한 부분이 좀 이렇게 같이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상업성이나 말을 지적할 때 이 메시지는 왜 묻혀버리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 언론운동을 얘기했을 때 이 시기 30년대 초기에 만주사변 전환 시기는 결국 공항과 연결되는 시기인데 그 당시가 이 시기는 신문 사설만 가지고 다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언론사를 매개로 한 활동도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그럼 이 시기는 제가 볼 때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농업공황이 일어났습니다. 농업공황이라고 농민들이 몰락하면서 대단히 이제 급진적으로 이렇게 폭동화되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그때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분화로드 운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안중이 나서서 문자 보급 운동을 하죠. 그러나 다 농촌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 대상이.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개량주의적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맞서서 정통적인 사회주의 계열은 혁명적 농민조합 운동에서 비밀결사 운동을 하면서 보다 급진화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선총독부는 양쪽을 경쟁하게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하면서 농촌사회에 대한 개량적 방식과 지하 혁명적 방식이 대립시키면서 본인은 양쪽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농촌진흥운동을 통해서 농민을 체제 내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시기에서 농업 문제를 가장 강조했다는 조선중앙일보는 과연 어떤 것들을 했는가. 뭐 이런 얘기가 같이 이야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논술이라는 것은 필자마다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언론 자체가 이제 핵심 사업 내지는 그런 사업도 같이 곁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로는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언론 운동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조선중앙일보 그 시기에 들어갔을 때 아마 사회주의 운동을 할 때 대부분 새로 충원되는 그 편집지나 기자들이 전부 다 옥살이 출신들이에요. 민족해방도 했다가 대부분 그 시기에 나옵니다. 20년대 4차 조선공산당 사건 전환 시기를 해서 그때 이러한 사회주의 언론의 지식인들의 생계 유지하고 사회활동이나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였다는 점을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 합법 공간이란 제약된 조건이지만 그런 점에서 있는데 다만 제가 볼 때 이때 사회주의 계열은 제가 공부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30년대의 그 혁명적 농민조합 운동,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 또는 반제동맹 쪽에 들어가서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전에 20년대 기자들은 기자를 하더라도 지휘 활동을 했었어요. 사회주의 계열이. 근데 이분들은 뭐 제약이 많았겠죠. 30년대 조건이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당시 30년대에 이루어지는 정통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운동으로부터는 이완되고 있는 그룹들이라고 보입니다. 즉 합법적 영역에 머물 수밖에 없었기도 하지만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인정을 못 받아요. 해방 이후에 상당수가. 뭐 ML파든 장안파든 같든 간에. 왜? 30년 이후에 끝까지 지지활동했던 공산주의자들로서는 조선중앙일보에 있으면서 실천성이 없었다고 볼 거란 말이죠. 반면에 그런 면에서는 정통기가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해방 후에 장안파나 재건파 또는 남로당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특이한 정통기와 구분되는 또 하나의 사회주의적 흐름을 형성해 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지 않았을까. 거대한 계기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정통과 구분되는. 대표적으로 고경흠이나 배성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혁신계 민족 자주 민자통이라고 부르죠. 민자통 운동이라 이렇게 나간다. 그런 점에서 또 중도 좌파와 결합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 조금씩 형성되는 시기. 물론 이들이 그 당시 사회민주주의를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 분위기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보면 몽량을 매개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역을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제 생각에 편집진의 구성 변화가 갖는 의미가 그런 것들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마지막으로는 아마 연구가 있긴 할 텐데 제가 공부가 짧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바로 이 30년대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는 상당히 뭐냐면 편집진에 대한 변화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주와 경영진이 가는 그 상업적 목적이 있겠죠. 또 주간 편집장 주필 같은 편집 방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또 편집진 또는 일선 기자들의 입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조선 총독부의 언론 통제라는 제약 조건이 있고 그것을 뚫고 나오라는 대중의 요구가 있다. 한 5가지 길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관계들을 다 같이 맞추기는 쉽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실제 아래로 고민하고 돌파하려고 하는 1차 역할은 역시 편집진이지 않겠습니까? 편집위원회. 그때 이 3대 민간지 또는 민족 언론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의 구성 변화들이 갖는 새 언론을 같이 비교 분석하는 그런 발표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좀 희망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분해 주셨습니다. 역시 시간을 칼같이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다가 한 1분 남았으니까 제가 하나 첨부 질문 하나 넣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박경 교수님이 그 편집증 구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 오래된 연구였다 이렇게 얘기 전제를 하셨지만은 저는 평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1927년에 신간회가 뜨고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로 이제 구성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멤버들이 당시에 조선일보 기자 출신들이 많았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게 이제 31년에 이게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신간회가. 그래서 그 해소된 이후에 조선중앙일보 쪽에 그래도 신간회 출신들 중에 좀 조선일보에서 좀 노선을 좀 달리 한다고 할까, 이 사주와의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선중앙일보로 좀 들어간 분들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해봤어요. 했는데 이따 토론 시간에 좀 더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으면은 거기다 질문 하나 첨가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이 되시죠. 이제 4주제인 조선중앙일보의 식민지 현실인식과 세계정세인식, 우리 한정민 연구원, 한정민 박사가 이제 해주셨는데, 오늘 제일 젊은 영계, 우리 이제 이렇게 등단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아주 오늘 참 좋았어요. 그 내용도 참 신했고, 발표도 요령 있게 잘 해주시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동아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계시는 이제 조형렬 박사님께서 논찬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48분입니다. 네. 예. 네, 소개받은 조영렬입니다. 네, 발표문 자료집에 106쪽부터 109쪽에 걸쳐 있는데요. 조금씩 요약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발표는 그동안에 깊이 검토되지 못했던 조선중앙일보의 생각을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일제식민지 시기에 발간된 신문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 빈도가 점점 높아지지만 조선중앙일보는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남아있지 않다라는 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은 여러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종민 선생님의 석사학위 논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봤습니다. 근데 사설들을 전부 목록화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신문이 세상에 내놓은 사설 제목을 모두 정리한 만큼 온라인 제공 상태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신문을 주자료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눈 아프고 힘든 일인데 오랜 인내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가장 그 토론의 요지는 조선중앙일보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조선중앙일보의 위치는 어디였는가, 어떻게 보면 1번부터 3번의 발표와 토론에 모두 좀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큰 질문을 먼저 해보면은, 발표자께서는 조선중앙일보가 이제 그 인용문을 살펴보면은요, 당시 지식인들과 대중 사이에서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며 여운형의 경영하에 소규모의 민족협동 전선적 성격의 집단이자 제한적이나마 사회주의 진영 지식인들의 인식과 지향이 표출되는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일단은 규정합니다. 그래서 편집진의 구성에 대해서는 다른 발표들에서 중심적으로 논의되었지만 발표자는 35년 이후에 사회주의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논조 역시 그 방향으로 집중된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다루는 시기가 주로 35년 이후인데, 발표자는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관점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일한 색채의 주장이 등장하는 국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하지만, 사실 35년 이후에 사회주의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이게 조선중앙일보 전체를 보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크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선중앙일보를 사회주의 신문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발표자는 조선중앙일보로 결집한 사회주의자들의 선택을 의미 있게 보면서 이들이 공개 합법 영역으로 의식적으로 진출했으며 또한 조선중앙일보를 이끌어갔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서술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대상 설정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의도, 본인의 생각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33년, 34년에 조선중앙일보는 어떠한 지향을 안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조선중앙일보의 한 국면을 과대 설정하면서 조선중앙일보의 전체상을 좀 너무 선언적으로 사회주의 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왕 저도 질문을 던졌으니까 저도 같이 답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사실
추록한 경우들이 대부분 다 3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사실 여기 신문에 뛰어들기 전에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사회주의 잡지에서 활동을 합니다. 31년부터 한 33년 사이이고 비판, 신계단, 뭐 이렇다 등등의 각종 잡지들이 끝나는 게 한 33년, 34년에 끝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필 활동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는 거죠. 신문사로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대중합법 공간에서 활동했다 사회주의자들이 문화선전을 고려하면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 결집이 이동화가 회고를 통해서 말했던 몽양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몽양그룹이 일제 말기에 여운형 밑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하는데 뭐 박문규나 경성제대 사회주의자들 다 여기에 관여하는데 이게 해방 이후로는 안 가지만 사실 몽양한테 기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때부터 이 신문사로 들어가는 것을 좀 그런 몽양그룹의 형성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뭐 저도 개연성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신문사 자체를 좀 정치적 결사를 볼 수 있겠느냐. 신문사는 인적 구성이나 시장형의 영향력이나 소규모의 정치적 결사가 될 수 있는 잡지사와는 좀 성격을 달리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조직의 기관지로서 기능했던 신문들과 조선중앙일보가 동일한 지위에 있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조선중앙일보의 박한용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사시가 사회주의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일제의 검열이나 통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출범 당시부터 완전히 균질적인 집단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중앙일보나 또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신문들을 볼 때 사실 선보인 생각의 범위와 초점의 변화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에 따라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종민 선생님이 조선중앙일보의 식민지 경제현실이 본질적이었고 또한 대한도 사회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서 농촌의 반봉건성과 협동조합 운동을 연결시키셨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주장은 사실 각각 강조하는 맥락이 좀 다른 집단의 생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봉건성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해결 방법은 지주소작 관계를 청산하는 소작투쟁이고 이쪽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소비조합 운동까지는 수용하는데 생산자 협동조합이라든지 각종 협동조합 운동에서 굉장히 좀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서 뭐 협동조합 운동의 전제는 조선이 모두가 몰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 때문에. 그러니까 상호 부조해서 우리가 함께 활동해야 된다. 이게 사회주의자 일부하고 개혁적인 민족주의자가 포괄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곧장 사회주의가 되지 않듯이 이 또한 조선중앙일보 편집진의 생각의 진폭을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식인론으로 묶어서 다룬 부분은 이게 조선중앙일보 편집진들이 일부러 지식인론을 제기하려고 쓴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35년부터 조선문화운동의 방향 수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이게 이제 코민테른 7차 대회 이후에 3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게 되는데 이 정세적 변동이라고 하는 게 편집진에게 영향을 미친 사례를 살펴보는데도 유용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다른 점이 조선중앙일보의 조선연구 목적 속에서도 좀 반영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용서 선생님이 학예면 그리고 특히 그 조선학 운동과 관련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조선중앙일보의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학예면 기사들이 표현된 사설 그 내용들이 동아조선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는 문제식도 설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태준, 김복진, 김난천, 전영식 등등이 외부 필자들과 함께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지금 조선 문화에 대한 논조와 다른 입장을 드러내면서 제가 볼 때는 이쪽은 굉장히 현실 운동에 기여하는 조선 연구를 강조하는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남훈, 신남철 등등의 과학적, 비판적 조선학 운동과도 좀 다릅니다. 예. 다르다라는 게 일단은 제 생각이고, 신남철과 김남천이 굉장히 서로 싫어합니다. 신남철이 쓴 글에 대해서 김남천이 상당히 세게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신남철이 반비판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태준이 35년 7월인가에 조선일보에 주로 글을 실다가 조선일보에서 자기 글이 연재가 잘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이후에 조선중앙일보로 지면을 옮기죠. 이랬던 것도 사실 그 신문들의 차이를 보여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저 세계 정세 인식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발표자께서는 사회주의자들의 좀 일반적 주장으로서 자본주의 일반적 위기론이라든지 세계전쟁 필연론, 반파시즘론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조선중앙일보의 특색을 구성하기 위해서 나온다면은 강론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건 어떻게 보이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혁명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약소민족해방운동의 전개 과정이라든지 세계전쟁이 터질 거면은 어떻게 터진다라고 사실 그거는 꼭 알고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기대도 섞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를 거기다가 섞고 있는지에 대한 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조선중앙일보만의 독특한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지 더욱더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는 것이 필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발표가 좋으니까 토론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그 무게 있고 중요한 점을 지적하는 좋은 토론거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주제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과 질의와 논쟁거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에 대한 응답을 발표자들로부터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는 5분 정도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딱 5분 하진 않고 5분 전후로 할 테니까 조금 여유롭게 그러나 핵심적인 얘기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제일 주제에 대해서 최재성 발표자께서 답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용창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크게 어떤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주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게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 지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리려면 제가 좀 해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하자면요. 지금 잘 들리십니까? 플라워에? 이 옆에서 그런 거 잘 안 들려. 좀 크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발표를 이제 요청을 받고요. 두 가지 축으로 이제 뼈대를 삼았는데요. 하나는 여운형이 중앙일보 사장이 되고 물러날 때까지 그 과정과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것을 한 축으로 잡고요. 오늘 제가 발표한 글 뼈대처럼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그 과정에서 모양은 당대 본인이 살아가던 그 시대를 세상을 어떻게 보고 생각을 했을까 이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과 이제 이 발표문 차별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해 나가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입수할 수 있는 책을 가지고 한정적으로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초반에 있던 것처럼 이기영 선생과 변은진 선생의 글들 사이에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약간의 차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 오늘 발표문 하실 것 이 주제가 이제 뭘까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걸 다른 분들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이제 비교하는 것은 그냥 제가 다른 분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권동진 윤치호가 고문으로 된 날짜가 34년인데 36년으로 되어 있다. 이게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그냥 선행 연구를 그대로 이제 인용하고 이걸 비판을 하지 생략을 해서 이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다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구성도 제가 이제 논문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발표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어떤 이
절 구성을 상당히 뭐랄까 그 분류와 통합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그 나열적으로 했습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서 취임 그리고 그 제호 변경, 사옥 이전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사건 발생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논문이 아니고 이제 발표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토론자께서 요구하셨던 그 각각의 이제 그 설명이 좀 미약하다. 이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다른 분들과 중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생략한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는 그 인식의 문제인데요. 그 저는 이제 필자가 확인되는 것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 5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토론자께서 그 개인의 생각과 그리고 신문사의 생각과의 어떤 그 동질성과 차별성은 뭔지 이런 것을 이제 따져보는 것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래의 과제가 오늘 이후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5분 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그 제1주제에 대한 이영창 토론자의 지적은 주로 이제 그 팩트에 대한 사실, 뭐 오류 이런 것들을 되게 짚히는 문제라, 요거는 뭐 앞으로 이제 논문을 완성하신 가운데 조금 더 수정한 보완을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영창 박사한테 걸리면은 하여튼 늘 그런 사실을 아주 쥐잡듯이 잡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주 장점을 갖고. 자, 두 번째 우리 장신 박사 교수님 예. 해 주십시오. 지금 4시 3분입니다. 네. 우리 정용서 선생님의 그 토론 자체가 제가 꺼내지 않은 것 또는 꺼낼 수 없는 것들을 질문하셔가지고 이제 곤혹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직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두고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밖으로 내놓아서 좀 논쟁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용어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뭐 용어는 사실 어렵긴 하지만 질문에만 따지면 왜 이제 민족 언론을 쓰지 않느냐. 사실 언론 자체가 이제 그 고유의 속성이 있는 건데 어느 신문이 어느 방송이 처음부터 끝까지 민족적인 수는 없는 거죠. 만약 친일적일 수도 없는 거고 어느 상황에 따라서 민족적일 수도 있고 친일적일 수도 있는데 마치 우리가 민족 언론을 하게 되면 마치 그 신문의 역사 전체가 그렇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쓰지 않는 겁니다. 이러던 신문을 갑자기 왜 그러면 그 다음에 친일 신문이 되느냐? 이걸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역사적 경험을 생각해 보면 마치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니까 여당지는 여당지, 야당지는 야당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야 바뀐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신문의 논조가 그렇게 오해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족지나 친일 언론 이렇게는 잘 쓰지 않고 차라리 그냥 관변 신문, 민간 언론 내지는 뭐 일본어 신문, 한글 신문 이렇게 이제 상황에 따라 바꿔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30년대 초반에 이제 언론 정책인데요. 왜 변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도 이제 막상 질문을 받고 나오니까 조금 그렇구나.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쭉 기다렸던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정선생님의 토론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최근에 제가 쓰던 논문들과 그 다음에 본 자료들 생각해 보면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각기 총독 시기, 그러니까 31년부터 36년까지, 그러니까 일장이 말소 사건 벌이는 그 앞에까지가 우각기 총독이라는 시기였고, 그리고 그가 데리고 왔던 경무국장과 이제 그 몇명의 도서과장들이 이제 라인이 형성되는데 이 시기에 담당자들은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 시기에 우각기 시기, 기존 총독, 전 총독과 다른, 뒤에 총독과 다른 시기에 언론 정책이 무엇이었나를 생각해보면 딱히 그걸 구분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시점에 경무국 도서과 어떻게 보면 검열을 담당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기관에서 실수를 크게 두 가지를 범했거든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뭐냐면 31년도에 이제 그 노정일, 뭐 사이토 총독의 양자라 불리는 노정일에게 중앙일보를 허용했다가
중앙일보가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신문이 형편없어진 거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총독이 그 사이토 총독이라는 사람은 직접 관계를 하고 우리 같은 뭐 요즘 뭐 특수활동비, 기밀비를 가지고 언론을 통제하거나 언론에 개입하는 걸 좋아하는데 새로 들어왔던 우각기 총독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총독부 도속과가 적절하게 공식 라인이 아닌 비선 라인 활동하다가 뭐 하나 망가진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32년 5월 달에 안재홍과 이승복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뭐 고리대공업자라고 하기도 하고 사채업자라고 부르는 임경래에게 판권을 넘긴 것, 이것 때문에 조선일보가 안 그래도 경영 분규가 심했는데 거의 한 7개월 동안 조선을 완전 망가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신문사의 경영 쪽에 개입하는 게 좀 주저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갑자기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우각기 총독 시기의 초반에 그런 발행권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도서가의 실책 이런 것들 때문에 30년 전반기 언론 정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단상을 잠시 했습니다. 세 번째, 언론의 상업화를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이제 브랜드 가치로서 이제 조선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왔던 조선학이라든지 아니면 한글 보급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신문사 내에도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원칙을 정하지만 기본적으로 각론에서는 이제 기자들이라든지 편집 지용의 자율성, 이게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조선학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면이라든지 사회면 운동이라기보다는 학예면, 학술면 운동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아까 조영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문 지면의 차이도 존재하고, 어떻게 다르게 보면 뭐냐면 20년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 들어와서 이제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도 학자들이 배출하기 시작하는, 과거에는 이제 경성 제국대학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학문으로서 조선을 분석하고 바꿔보겠다라는 그룹이 나오는데 그게 해나지 못하게 생긴다는 거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게 신문 지면인데 그들을 통해서 신문을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해볼까라는 저는 생각도 있다 생각하고, 또 하나 뭐 한글 보급은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죠. 사실 이제 문자 보급 운동을 민족 운동으로 생각하면 아주 중요하지만 그 대표적인 뭐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또 실제 이야기가 영업국장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래의 독자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글을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글자를 깨우치면 이제 신문을 구독해야 될 텐데 이왕이면 우리 신문, 아까 이제 농담 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는 사례가 반영된 것들, 그게 뭐냐면 믿지는 장사는 아니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선을 대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하면서, 근데 그것이 이제 총독 쪽에 크게 저항받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학문을 조선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것이 일본 내에서의 지역학으로서의 조선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디가 경계를 넘어설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도 이게 뭐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일장의 말소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앞에 무엇이 달랐을까를 사실은 다른 선생님들의 논문을 통해서 제가 찾아본 것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조선중앙일보는 원래 조선통화와 달라, 이걸 좀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 이제 발표나 토론에 나왔듯이 조선중앙일보가 가지고 있던 경영구조, 이건 제가 쭉 했지만 사실 그 이상을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거죠. 이제 좀 더 명확해지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토론에서 가행 그렇다면 조선중앙일보만의 지면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은 아마 다른 발표자가 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넘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그 두 분, 그 발제자 장신 교수님 발표하고 우리 정영석 교수님의 그 토론 보면서 민족을 상품화했구나. 이런 참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일제시대를 연구하면 그런 걸 느끼면서도 그거에 대한 그런 거를 이렇게 아주 깊이 와 이렇게 닿지 못했는데, 오늘 두 분의 발표자와 토론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일제시대에 결국 때때로 우리 조선인들을 위한 그런 그 흥미롭고 관심 있는 분야를 보도하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지금 100주년을 맞으면서 동아조선은 민족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막 지금도 이렇게 상품화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업이 하는
기본적인 그 밑에 매직에 깔려 있는 거는 결국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상품성, 이런 거가 있다는 거를 우리 독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인식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냥 자 이제 다음 세 번째 주제에 대한 우리 박한영 박사님의 예리한 또 그러면서 폭넓은 이제 지적을 좀 첨부해 주셨는데 뭐 큰 문제 이 토론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우리 박용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예, 말표 스탠드 빼고 하셔도 됩니다. 예. 그냥 하세요. 예. 들립니까? 제가 안 들려서 안 들리시는 줄 알았어요. 그 조선중앙일보를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제가 이 논문 쓸 때는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돼 있어서 신문을 무지막지하게 다 복사해 놓은 게 아직도 연구실에 몇 박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못 쓰고 있었는데 한종민 선생님이 그 사설 분석한 걸 보고 이거 버려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데이터베이스로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20몇 년 만에 다시 조선중앙일보를 보면서 내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게 조선중앙일보를 그 이후에 어떤 신문에 비견해서 설명하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해방공간의 좌익정당의 기관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통일된 조직이 아니었고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굳이 그러면 한겨레 신문에 비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맞는 듯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한겨레 신문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어느 정도 언론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신문이었는데 조선중앙일보가 활동하던 30년대의 중반을 생각하면 한겨레 신문에 비견하는 것도 비슷한 듯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게 조선중앙일보를 얘기할 때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엄혹한 통제와 그 안에서도 상업주의적인 경쟁을 하던 그러한 언론 구조 속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선중앙일보는 결코 어떤 특정 조직이 조직적인 운동을 위해서 발행했던 신문도 아니거니와 진보적인 성향을 상당히 내기도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활동했다. 이런 전제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조선중앙일보의 어떤 위상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 가운데도 다른 신문 간 차별화된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던 조선중앙일보의 어떤 위상을 더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엄밀한 분석 없이 조선중앙일보를 몽양의 역할과 관련해서 과대평가하는 것도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한영 선생님의 이 토론으로 들어오면 말씀하신 게 대개 이제 이 토론문에 있는데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저는 운동의 차원에서 조선중앙일보를 바라보는 것은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편집진에 많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운동의 관점에서 조선중앙일보를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향을 했든 운동을 휴직이었든 다양한 이유로 한때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으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노골적으로 친일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든 조선중앙일보에 모인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고민하면서 신문에서 활동을 하면서 보여준 차이점들이 있을 거다. 이런 정도로 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운동으로 바라보는 것으로는 조선중앙일보의 편집진을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계속 비합법 운동을 했던,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원래 논문에는 주영아의 비판을 담아놨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선이나 동아와 조선중앙일보의 차이라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평가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지하에서 비합법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관점에서야 마찬가지라고 봤겠으나 저는 그렇지 않은 지점이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그 지점을 우리는 굉장히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동아
보여줬던 논조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도 친일파에 대해서 폭로하는 보도라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친일 협력에 대해서 긴장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본주의 체제의 비판 같은 것들은 사실 조선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결이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한종민 선생님 발표에서 나올 거니까 제가 이미 발표에서 나왔고 해서 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들이, 저는 여기 박한용 선생님 토론문을 보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운형과는 어떻게 만나고 헤어졌는지. 근데 아까 제가 발표 때 안 계셔서 못 들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고민도 이거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거 다시 발표를 맡으면서 어떻게 만났는지를 위해서 정말 자료 검색을 열심히 해보고 다시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도 자료집도 다시 찾아서 봤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여운형과 조선중앙일보로 들어가서. 근데 25년 전에 비해 훨씬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음에도 어떻게 만났는지를 밝힐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별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 한종민 선생님한테 혹시 찾은 게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한종민 선생님도 별로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궁금증이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만났는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압니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같이 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운형 선생 몽양이 굳이 자기와의 친소관계로만 사람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만으로 모으려고 하지 않고 사회주의 운동가 출신으로 언론계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런저런 연으로 다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같이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적어도 분명히 비남로당 또는 반남로당 또는 일부는 중도 좌파로 갔을 겁니다. 저는 세 가지 길이 있었다고 봅니다. 반남로당도 있고요. 비남로당도 중도 좌파로 간 사람들도 있고, 아직은 그래도 중도 좌파로까지 가지 않아서 세 그룹. 이건 저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한데요. 반남로당, 비남로당, 중도 좌파 정도로 해방 이후에 분화가 됐는데, 여운형과 같이 간 사람들은 잘 알다시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경음 정도 외에 나머지가 누가 끝까지 갔을까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도가 인민당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큰 역할을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3대 민간지 비교는 사실 이거는 한종민 선생님이 앞으로 박사 논문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정말 큽니다. 그런데 제가 한종민 선생님한테 한종민 선생님이 작업을 보니까 편집진의 구성, 논조 이렇게 가는데 지금 그 작업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동아일보 편집진 구성 논문은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해방 이후에 좌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조선중앙일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조선일보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선일보에 있었던 김광수 같은 사람을 어떤 기록에 보면 조선중앙일보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조선일보 영업국장이었습니다. 유명한 여기 장신 선생님도 많이 많이 그래서 인용하셨습니다만, 나중에 친일 논조를 둘러싼 책임론을 얘기할 때 방은모와 같이 얘기했던 게 편집국장 김영원과 주필 서춘과 영업국장 김광수입니다. 그런 김광수 같은 사람이 조선일보에 있었고, 해방 이후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피라 사건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직 활동에도 참여하고, 그 외에도 이갑섭이나 문동표나 등등등 조선일보 출신들 중에도 해방 이후에 좌파 조직운동이나 좌파 언론인을 활동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선중앙일보에만 사회주의 운동가 출신의 언론인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도 30년대에 자본주의 체제 비판 같은 사설은 나타납니다. 다만 검열에 대개 통갈 수준으로 씁니다. 직접 일제 식민 통치를 건드리지 않으면 외국 얘기를 하면 자본주의 체제 비판도 대개는 검열 수위에 걸리지 않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 비판 같은 것들이 조선중앙일보에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신문에도 좌파 성향의 언론인들이 있었고,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비교는 세 번째로 지적하신 건 한종민 선생님이 박사 논문 쓰면 나중에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거는 그래서 하나만 더 이제 말씀해. 신간의 문제는 신간회가 이미 28년도에 신간회 조선일보 간부들이 신간회로부터 물러나고, 그 뒤에도 신간회와 조선일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던 건 아니지만, 신간회 멤버들이었던 사람들이 조선일보에 남았던 사람도 있고 떠났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컨대 안지용, 이승복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아까 장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32년도에 약간 내부에 신간에 참여했던 사람들 내부에서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크게 보면 두 세력이고 한기학 선생까지 하나의 그룹으로 보면 세 그룹으로 나눠서 치열하게 난타전을 벌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모두 다 신간회에서 같은 뜻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갈라졌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남았고 그 중에 일부는 이탈했고 이탈한 사람들이 조선중앙일보에 참여했던 거라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4주제에 대해서 우리 조영렬 교수님께서 좋은 논찬을 해주셨는데 이제 레스폰스 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요약해서. 예, 해주신 질문들이 제가 썼던 글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제가 또 어떤 공부를 해서 채워나가야 할지 이런 방향을 알려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조용렬 선생님께 먼저 드리고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 논문이 사실 이 사설을 분석을 하면서 이제 사상사, 지성사의 형태이기도 하지만 그 언론사의 껍질을 많이 쓴 형태로 쓰여지게 되었는데 원래 시작점이 이제 사상사에서 출발이 된 점이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사회주의 계열 지식인의 입장을 더욱더 부각시켜서 보는 이런 결과적인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조용렬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의 전체를 통과하는 질문이 사실상 조선중앙일보가 사회주의 신문이었는가 그리고 그들을 하나의 운동세력으로 볼 수 있는가 이는 앞서 박한용 선생님께서 하셨던 질문이나 또 박영규 선생님께서 해주신 답변과도 많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조용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신문사라는 체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증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정치적 결사로 보기 어렵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말씀에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신문 자체로서 동일한 목적의식과 지향을 가지고 이제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총독부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정치적 기능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신문이든 잡지든 나름의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작동을 했고 그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운동 주체로 여길 수 있는 개인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었으며 그들이 이런 자리가 마련됐을 때 소규모의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고 또 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상을 공유하거나 토론할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1935년 이후라는 시기는 이제 구성원의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주의 계열 지식인들의 결집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1935년 이후의 사설만 가지고 그들의 생각만 가지고 조선중앙일보의 전체적인 사설 논조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보기는 분명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민족협동 전선적 성격 그리고 사회주의적 논리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부분에 앞에 민족협동 전선적 성격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고 거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부분 역시 제가 보완하고 사상적 폭을 설정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1934년의 사설과 이제 그 외에 사회주의 계열 지식인 외에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 자본주의에 좀 더 치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의 사상을 같이 살펴보고 전체적인 조선중앙일보의 사설 논조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선생님의 비판적인 지적은 충분히 제가 수용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강의 논조라는 사설 논조라는 부분을 강에 빗대서 설명하자면 이제 논조가 하나의 강을 형성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5년 이후에 조선중앙일보의 사설은 왼쪽 강기슭을 바라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여운형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사상적 포용성 그리고 유연성의 넓은 폭 중에 또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왼쪽 편을 조금 더 드러내는 부분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설을 특정 시기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 조용렬 선생님께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단순한 전략만 아닐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엄청 뜨끔해야 되는 질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제가 연구를 시작한 출발점이 사회주의 계열 지식인들을 살펴보려고 했던 제가 석사 논문을 석사를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하겠다라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편향
그 관심도에 대한 편향성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자료적인 한계도 있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화가 된 부분들을 앞서 박용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이 논문을 쓸 때는 그때는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었습니다. 이제 크게 두 군데가 돼 있었는데 한 군데는 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했던 카인즈라고 해서 지금은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그 운영되고 있는 빅카인즈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에 조선중앙일보에 스캔본이 올라왔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쓸 때 그때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던 것은 이제 마이크로필름을 영인해서 내놓은 거라서 사실 판형이 좋지 않고 이제 문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정도만 식별이 가능한 측면이 있고 거기에 카인즈에 올라와 있던 것은 아마도 이제 종로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스캔을 해서 또 고화질로 선명하게 스캔을 해서 올린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인즈에 올라와 있는 것도 일정 기간 1934년에 일부 기간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지식인 사회주의 계열 지식인들로 그 주된 흐름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이자 거기에 그 사설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자기 고백을 여기서 해야 할 것 같고 결국에 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중앙일보의 논조의 전체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934년, 34년의 자료들까지 다 포함해서 더욱더 살펴본 다음에 그 논조가 이랬다라고 규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들은 사실 제가 이론적 지반이 약한 상태에서 이제 사상사 영역의 그 부분들을 다루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상 강론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토론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로 정윤 선생님께 답변을 드리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시계로 좀 4시 28분, 4시 반까지 다 끝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플로아에서 이렇게 참, 첫 시간부터 이렇게 마지막 이 시간까지 이렇게 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질문을 받는데, 이렇게, 문서, 그러니까 문서라고 할 건 없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 좀 써서 주시면은, 우리 진행원들이 좀, 받은 게 있으면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시든지, 예. 일단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최수성 선생님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아까 그 발표하실 때 조선중앙일보 사옥이 견지동 60번지에서 견지동 111번지로 이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한 111번지는 현재 그 농협 건물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이버 지도에 보면은 조선중앙일보 하면 농협 건물 맞은편에 조계살의 현 평화당 출판사로 명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측하시기를 여기가 견지동 60번지가 아니냐. 그래서 조선중앙일보 구사옥이 혹시 이 평화당 출판사 건물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최승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조계사 쪽 그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쪽에 그 현재 건물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 그 도로랑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111번지는 이제 그 거기서부터 대각산으로 건너편이죠. 그래서 거기 현재 농협 건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 관련해서는 질문하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걸 뭐 이렇게 결정하거나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디프리에 가서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질문하시죠. 예, 그다음 질문은 자
저기 아까 박영규 교수님하고 박한용 실장님 그리고 뭐 한정민 선생, 조영근 선생 네 분 중에 한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그 식민지로부터 독립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당시 조선 총독 부활의 사법적 공간에서 언론이 그 역할에 얼마나 충실히 실천했는지, 특히 이 사회주의 계열 기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조선 중앙일보의 영향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내용은 아까 운동, 언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식민지 하에서의 언론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독립에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지 이렇게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그렇게 딱 따질 수는 없겠지만 네 분 중에 한 분께서 이렇게 좀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떨 마이크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전공이 여기 선생님을 포함해서 9분 중에 저 빼고는 다 역사학자시고 저만 언론학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마이크도 받았고 유일한 언론학자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질문은 사실 제가 학자가 된 이후로 내내 갖는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당대 현실에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민주화였고 일제강점기는 당연히 독립이었을 텐데 그게 어떤 혁명 조직의 기간지가 아니라 저는 한계가 있었을 수밖에, 합법 공간의 매체는 한계가 있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그 합법 공간의 매체가 대중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은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 같은 것들을 인식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짧은 순간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화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당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함으로써 내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아까 조선동화와 미세한 차이가 있긴 했으나 친일파의 어떤 행적을 폭로한다든지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적어도 조선동화와는 다르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저는 적어도 그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생각을 적어도 다만 몇 사람이라도 더 갖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선동화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비단 일제강점기 이때만이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신문들도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언론학자에게도 항상 고민스러운 문제고. 예. 그와 관련해서 우리 박한영 잠깐만. 제가 또 바로 또 옆에 넘겨받아 죄송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어떤 마치 독립유공자 심사하는 기준처럼 언론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건 각각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문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완전 식민지라는 조건입니다. 완전 식민지에다 유례없는 또 언론 통제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관과 어떤 폐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30년대라 그때 아까 그 36년도를 계기해서 적극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언론을 빼고 대부분 보면 31년도 9.18 만주 침략 이후에 31년도 12월부터는 이미 뭐냐면 그게 시작돼요. 국방 헌납이 시작됩니다. 실제적으로 애국기 헌납 운동이 준전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 내에서 이미 한계에 있는 곳에서 운동이라는 것을 전제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비합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존재 조건 내에서 어떻게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얘기하는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 시기에 해고를 많이 보았을 때 이 시기에 지하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조선인들도 도대체 뭐가 바른 소식인지 제일 궁금해했고 정보를 대부분 신문에서 의존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먼저 직접적인 운동이 아니라 그 언론이 해줘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박윤 교수님 말씀하셨죠. 정확한 보도와 현실 인식의 토대를 정리해 주는 것만 하더라도 된다. 그것이 이제 37년도 이후에 그까지 못하고 앵무새가 되는데 그 앵무새 노릇을 못하겠다고 한 거죠. 조선중앙일보가. 그 40년대에 대해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폐간되는 거는 조선 총독부에서 볼 때 매일신보 있는데 전시체계의 종이 낭비란 거죠. 앵무새가 3마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없앤 거예요. 3마리 앵무새 필요 없다. 이런 면에서 좀 이렇게 언론의 역할들을 일반 독립운동가 등치시키지 않는
독자적인 어떤 역할을 인정해야 부문운동이 성립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이 신간회가 32년 5월달에 사실상 해체됩니다. 이건 제가 보면 조직운동 차원에서는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자가 이혼을 한 겁니다. 이혼했죠. 조직운동 차원에서는. 그리고 이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하는 게 44년 건국동맹입니다. 그때 몽양에 의해서죠. 이 중간에 이혼한 시기에도 언론이라는 부분은 또 기묘하게 서로 기란 관계를 가지면서도 사회주의자들이 또 조선일보나 또 동아일보 또 심지어는 조선중앙일보에 표준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자기 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시기, 즉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속삭이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도 좀 봐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예, 맞습니다. 예, 자,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아마 이분은 두 분께서 그렇게 답을 하실 줄 알고 질문을 미리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 언론, 특히 조선중앙일보가 독자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보시는데요. 독자 언급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연구자분들 들으시면 자료가 없는데 난감한 질문이긴 하지만 현재 아까 박윤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조선중앙일보하고 한겨레 비교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신문 독자들, 그다음에 방송, 언론 독자들에 대한 영향 혹은 독자들의 반응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당시 일제시대에 이 신문이 일반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장시인 교수님이나 한쪽이 너무 몰리니까 장시인 교수님 이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독자에게 어떤 영향 미쳤나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그는 뭐 신문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우리부터 수용론 이야기해서 사실 이제 읽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변화했나를 봐야 되는데 그걸 사실 측정할 지표가 잘 없죠. 그래서 독자를 연구해야 되는데 좀 그 사실 그러면 이제 정말 말을 하다 보면 더 꼬이게 되는데요. 박사님, 언론 수용적 운동에서 좀 답이 있습니까? 그게 우선 하나 그거랑 연결시켜서 결국은 이제 그 보면 당시에 그 조선일보는 몇 부를 발행해서 독자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 뭐 동아일보 마찬가지. 그다음에 조선중앙도 그렇고 그거 되게 통계가 잡힙니까? 부수는 다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30한 5, 6년까지는 동아일보가 한 5만 부 내일 거고요. 조선일보가 한 5천 부나 1만 부 정도 떨어질 거고, 조선중앙이 한 2만 부에서 3만 부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좀 약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지국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설을 확장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동아에 비해서는 좀 영향력이 좀 적다. 근데 다만 이제 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받아보는 사람을 읽는 게 아니고 하나 오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읽기 때문에 그 독자는 보통 2배에서 3배선 잡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혹시 아까 질문보다 더 언론학자로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니까 미디어의 효과 또는 영향력에 관한 건데, 그것을 하물며 역사적으로 과거로 가면 더더욱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그 언론의 역사를 연구하는 언론학자들로서는 제일 힘든 게 이 그런 영향력, 효과의 역사인데, 대개는 지표로 나타나는 거는 발행 부수라든지 뭐 방송에 대한 시청률 이런 것들 우리가 보긴 하는데, 발행 부수는 보시면서 봐야 될 게, 지금 아까 부수는 자신 선생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다시 보면 동아일보의 반 정도인데, 이게 어떤 요인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각시 독자들의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선택의 조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장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던 지국 같은 이미 30년 그 지점에 가면 판촉 활동이 일어납니다. 조선일보가 그 과거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판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흐무현생 시대에는. 그렇다고 본다면 발행 부수의 확장이 논조에서만 결정되지 않는 상황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발행 부수가 분명히 영향력이 한 지표라고 하더라도 그 부수가 적었다는 것만으로 독자들로부터 무조건 적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발행 부수는 동아보다 훨씬 적었다. 조선보다도 적었다. 그런 점이고요. 다만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독자들의 선택만으로는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저보다 더 역사를 하시는 걸 많이 보셨겠지만 회고록이나 일기 같은 류나 뭐 요즘처럼 신문을 보고 버리는, 심지어는 요즘은 신문을 읽지도 않고 버리는 신문들도 있죠. 수학장을 위해 쓰이는 신문도 읽지 않고 버리지만 그때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신문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돌려봤다라는 것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수가 적었다는 것만으로 양적으로 영향력이 적었다는 것을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조선중앙일보의 독자층이 누구였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부수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일정한 영향력을 특정 집단에게 행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도저히 그거를 실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온갖 구술 자료와 일기나 이 관련된 자료를 봐도 생각보다 신문 읽는 거에 대해 써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더 이상 대답을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인생입니다. 네. 또 있습니까? 예, 마지막 질문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질문은 발표자 토론자분들한테 드리는 것보다 저희 기념사업회 그리고 목량기념관에게 질문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발표와 토론은 잘 보았습니다. 양평에 거주하면서 여운용 선생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런저런 자리를 찾아다니며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 백선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목량 여운용 선생 기념사업회에서는 양평 군민과 호흡하는 것에는 아직 미흡해 보입니다. 목량 선생님은 양평의 인물인 만큼 현 청년 세대에게는 꼭 재조명되어야 할 분입니다. 저와 같은 양평 군민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 홍보와 다가서는 자리가 많아지길 바라며 2021년에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목량 선생을 재발견하는 대중들을 위해서 역사학자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발표자 토론분들에게 답을 하라고 그러면 너무 잔인한 것 같고요. 예, 그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이제 다 했습니까? 예. 빠지신 분 없죠? 예.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결론을 내겠다는 게 아니고 오늘 제13회 목량 학술 심포지움의 제목이 목량 여운형과 조선중앙일보로 잡고 네 주제에 따른 거기에 전문가 교수님들 학자분들의 아주 깊이 있는 무게 나가는 그런 발표와 또 여기에 또 네 분의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의 논찬을 듣고 깊이 있는 토론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국회에서 이 토론회가 있어서 거기서도 좌장 역할을 했는데 이 코로나 바람에 이 대중들 일반인들을 위한 이런 좀 계몽적이고 시사적이고 시의적인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저는 오늘 오면서 이게 오늘 참 잘 될까, 시간을 잘 맞출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오늘 진행이 썩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고맙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지영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듯이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심포지움이나 학술대회나 발표를 갖는 것은 그동안 사실 목량 선생에 대해서 목량 선생의 고향인 이 지역에서도 목량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역사적으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량 정신을 좀 더 편만시키고 또 지역사회에 또 우리 사회에 특히 또 남북이 이렇게 같이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분이고 그리고 이제 분단된 상황에서 이 분단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몇 안 되는 어르신 가운데 한 분이 또 목량이고 해서 이분에 대한 역사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또 체육계까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홍보하고 알리는 일들이 우리 양평군을 중심으로 해서 또 목량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목량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참 이거 여기 경기도 한 구석 아닙니까? 그죠? 여기 양평이요. 근데도 이렇게 멀리서까지 좀
부산에서까지 올라오셨던 거 우리 조영렬 교수님 부산이죠 지금? 네. 두 분 다 예, 부산입니다. 거기서까지 이렇게 올라오셔서 오늘 발표를 해주시고 논찬해 주시고 그런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 또 논찬해 주신 분들 특히 끝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더 감사하고 제가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엄혹한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목량기념관에서 이런 그 심포지움을 준비한 우리 장원석 학예실장을 비롯한 실무진 여러분들한테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위한 우리가 격려와 감사를 담아서 박수 치는 거로 오늘 얘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저기 심도 깊은 발표 그리고 활발한 토론 무엇보다 정확한 시간 엄수를 해주신 발표자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